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아빠가 누워 계신 병실 침대 옆에 앉아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띠, 띠, 띠 하고 안정적으로 울리는 아빠의 심장 소리와 편안한 숨소리를 듣는 이 순간이 저에게는 정말 기적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내가 천사를 만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럼 세상에 다시 없을 기적 같은 저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아빠는 청각 장애인이십니다. 원래부터 장애가 있진 않으셨고 할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아주 어린 아기 때 장애가 생기셨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유명한 노름꾼이셨는데 아빠의 분유값까지 들고 나가 노름을 하려고 하시니까 할머니께서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말리셨다고 해요. 안 된다고. 이 돈 없으면 우리 아기 굶어 죽는다고. 그러자 화가 난 할아버지가 그러면 죽으면 되겠다고 발로 저희 아빠 머리를 마구 밟으신 거죠. 그때부터 아빠의 세상에선 소리가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 아빠는 이런 비극에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그리고 만약 누군가 착한 사람 순으로 줄을 서보라고 하면 아마 그 줄의 제일 앞에 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아빠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존경한답니다. 아빠는 학교 앞 골목길에서 분식집을 운영하십니다. 아빠는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손님들의 입모양을 유심히 보고 주문을 받으세요. 그렇지만 간혹 주문을 잘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가끔 귀머거리라는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며 짜증을 내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그저 사람 좋게 웃으며 튀김이며 오뎅이며 서비스를 넉넉히 넣어드리고 고개를 꾹뻑 숙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가 끝나면 바로 아빠 가게로 가서 가게 일을 도와드리곤 했어요. 제가 가게에 가면 아빠는 추운데 뭐하러 왔어? 얼른 집에 가지. 하고 수첩에 글씨를 써서 내미셨고 저는 아니야,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추우니까 갑자기 아빠가 만든 오뎅 국물이 생각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왔지 뭐. 하하하 하고 웃어 보였죠. 그러면 아빠는 피식 웃으시며 종이컵에 따뜻한 오뎅 국물을 가득 떠서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따끈따끈한 오뎅 국물을 마시며 아, 따뜻하다 하고 있으면 어느새 오뎅 국물보다 더 따뜻한 아빠의 손이 제 머리를 쓸어 넘곤 하셨죠. 학교 끝났으면 친구들이랑 놀지 왜 자꾸 가게에 와. 아빠는 또 글씨를 써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설레설레 고개를 저으며 에이, 재미없어. 아빠 딸이 좀 성숙하잖아. 그래서 그런지 나는 애들보다 아빠랑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로 재밌더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기쁜 얼굴로 웃으시며 그래, 아빠도 우리 소윤이랑 노는 게 제일 좋아. 라고 써서 보여주신 뒤 또 사각사각 글씨를 쓰시더니 다음엔 친구들 데리고 가게에 와. 아빠가 떡볶이랑 순대랑 많이 줄 테니까. 라는 말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아빠를 보고 웃어 보이며 다음에 다음에 데려올게 하고 대답했어요. 그때 마침 옆 상가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자 아빠는 왜 그래? 하고 수첩에 적으셨어요. 저는 아빠 잠깐만 하고 가게 문 밖으로 빼꼼 머리를 내밀었죠. 옆 상가 약국 아줌마가 어떤 남자애의 귀를 붙잡고 소리를 지르고 계셨어요. 너 이놈 오늘 아주 잘 걸렸다. 아유, 거지 같은 게 우리 약국 기웃거리 때문에 내가 알아봤지. 이상하게 네 놈만 왔다 가면 약들이 하나씩 비는 게 수상하더라니. 콩알 만한 게 벌써부터 도둑질하고 말이야. 야, 너 네 부모가 그리 가르쳤니? 네 부모 어딨어? 앞장서 같이 가자. 아, 이거 놔요. 아줌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요. 약국 아줌마에게 잡혀서도 그 남자애는 지지 않고 소리쳤어요.
잠깐. 그러고 보니 그 애는 우리 학교 같은 반 남자였습니다. 같은 반이기는 하지만 말을 섞어본 적도 없는 사이이긴 했지만 말이죠. 제가 놀라서 속으로 어? 최준혁? 하고 있는데 아빠가 수첩을 쓱 내밀었습니다. 약국 아주머니 왜 저러시는 거야? 제가 약국에서 뭘 훔쳤나 봐. 그렇게 대답하고 저는 다시 밖을 쳐다봤어요. 약국 아줌마는 골목이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지르셨죠. 당장 앞장서라니까? 네 집 어디야? 아주 내가 오늘 이놈의 도둑질 하는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 테니까. 자식 새끼 도둑으로 키운 네 부모 면상이나 한번 보자. 그러자 준혁이는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는 듯 씩씩거리며 아줌마에게 소리쳤어요. 이까진 약 돌려주면 될 것 아니야? 자, 가져가. 어머, 어머, 이 도둑놈의 새끼. 어른 쳐다보는 눈초리 좀 봐. 얘, 너 누가 그렇게 어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소리 지르라고 하디? 안 되겠다. 너는 진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어. 경찰서 가자. 그러더니 아줌마는 준혁이를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빠랑 돌아보며 어떻게 아빠, 아줌마가 제 경찰서에 데려가려나 봐. 쟤 나랑 같은 반인데 쟤네 부모님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쟤 도와줄 사람도 없을 텐데 어떻게 하지?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아빠는 갑자기 가게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약국 아줌마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약국 아줌마는 왜요? 성질나 죽겠는데 왜 길을 막고 난리예요? 하고 소리쳤고 아빠는 그 사이에 재빨리 수첩에 뭐라고 써서 약국 아줌마에게 내밀었죠. 거기엔 약값이 얼마죠? 제가 계산할 테니 아이는 이만 보내주세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약국 아줌마는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아니 뭐 나야 돈만 받으면 그만이긴 한데 보자. 얘가 지난번에 몰래 훔쳐간 약까지 쳐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15,000원이에요. 라고 하셨죠. 아빠는 앞치마에서 돈을 꺼내 아줌마에게 건네드렸어요. 그리고 약은 준혁이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준혁이는 의아한 얼굴로 아빠를 쳐다보다가 문득 가게 안에서 얼굴만 빼꼼 내밀고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고 순간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쏜살같이 도망쳐버렸습니다. 저는 도망치는 그 애의 뒤통수를 보며 뭐야 저놈? 우리 아빠가 기껏 도와줬더니 고맙다는 인사는 못할 망정 도망을 가? 하고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시는 아빠를 보며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죠. 다음 날 학교에 갔더니 그 애 최준혁이 교실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툭 말을 내뱉더군요. 어제 그거 신경 쓰지 마. 아무한테도 말 안 할 테니까. 어차피 말한다고 내 말 들어줄 애들도 없고. 저는 준혁이의 말을 자르며 그렇게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준혁이는 아니 그게 아니라 고맙다고. 어제 그 아저씨 너희 아빠지? 생각해보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라고 얘기하더군요. 저는 알았어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어쩐지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너 어제 왜 그런 거야? 진짜 그 약 네가 훔쳤어? 그러자 준혁이는 손가락을 꼬물거리며 망설이는 듯 하더니 동생이 아파서 열이 많이 나는데 집에 약이 없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간 저는 병원에 가면 되지 않냐 고 말을 하려다가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병원에 갈 여유가 있었다면 약국에서 약을 훔치지도 않았겠지 까지 생각이 미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무리의 남자애들이 다가왔습니다. 여, 찐따들끼리 모여서 뭐하냐? 그러게, 하나는 고아 새끼에 하나는 장애인 애비에 환상의 커플이다. 쓰레기 같은 말투를 듣고 짐작하셨겠지만 애들은 우리 초등학교의 유명한 날라리들이었습니다. 저는 상대하기 싫어서 자리를 피하는데 그 무리 중에 제일 저열한 놈인 김한수가 제 뒤통수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으 고추장 냄새. 누가 떡볶이집 딸 아니랄까봐.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뒤를 돌아보고 지금 뭐라고 했어? 하고 쏘아붙이는데
그 자식은 계속해서 저를 보고 비웃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들렸어? 미안. 귀머거리 딸이니까 너도 안 들릴 줄 알았지. 하하하하.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빡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최준혁이 김한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버린 것이었죠. 순간 정적이 흘렀다가 정신을 차린 김한수가 최준혁에게 달려들고 엎치락 뒤치락하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이 기회를 놓칠세라 김한수의 정강이를 걷어차 주었죠. 그렇게 우리 셋은 한데 엉켜 싸움을 벌였고 교실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뒤늦게 선생님이 달려오시고 나서야 상황은 진정되었죠. 최진혁과 김한수 그리고 저는 교무실로 끌려갔어요. 머리는 산발에 코피까지 터진 저희를 보며 선생님은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해봐. 왜 싸운 거야? 이소윤, 너는 무슨 여자애가? 네가 깡패니? 김한수, 저 자식이 먼저 시작했어요. 저는 지지 않고 선생님께 대들었죠. 시끄러워. 부모님들께 전화드렸으니까 곧 오실 거야. 저는 선생님의 그 말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아빠께 전화를요? 아빠는 안 들리셨을 텐데. 그러자 선생님은 기가 차다는 듯이 아, 그래. 귀 안 들리시지? 근데 어쩌겠니? 네 아버지 눈치는 있으신가 보더라. 계속 전화가 오니까 옆집 사람에게 전화 좀 받아달라고 부탁하신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그 옆집 분께 전달드렸지. 예, 이소윤. 선생님 바빠 죽겠는데 이런 간단한 통화조차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겠니? 아버지가 문제가 있으면 네가 알아서 처신을 잘해야 될 거다냐. 저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문제요? 저희 아빠한테 문제가 있다고요? 그 말에 선생님은 피식 웃더니 눈을 내리깔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너 기분 나빴니? 미안해.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교무실 문이 쾅 하고 요란스럽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수야! 하는 째지는 목소리와 함께 김한순의 엄마가 등장하시더군요. 동네에서 제일 부자라고 소문난 집답게 그 아줌마는 번드르르한 모피코트를 입고 계셨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 코피. 세상에 우리 애기 얼굴 좀 봐. 누가 너한테 이랬어? 응? 김한수의 얼굴이 소중한 보물이나 되는 듯이 두 손으로 감싸지고 말하는 그 아줌마에게 김한수는 한껏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쟤들이 나 때렸어. 그러자 김한순의 엄마는 도끼 눈을 뜨고 최준혁과 저를 노려보셨어요. 너희들이니? 우리 한수를 때린 게? 깡패도 아니고. 너 뭐야? 너희 부모님 어디 계시니? 저 부모님 없는데요. 최준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줌마는 더욱 의기양양하게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뭐? 할만하다. 예, 너 어디서 감히 고아주제 우리 귀한 아들을 건드려? 진짜 이래서 수준 안 맞는 것들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니까. 그러다 불현듯 저를 돌아보고는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이 여자애는 또 뭐죠? 그러자 선생님은 이 학생도 한수랑 같이 싸워서 이 학생 부모님도 곧 오실 겁니다. 라고 대답하며 양손을 모은 자세를 하더니 한껏 굽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아줌마가 학부모의 회장이었기 때문이겠죠. 이윽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아빠가 교무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오신 건지 허리춤에 분식집 앞치마도 그대로 메고 계셨죠. 그런 아빠를 보자마자 김한순의 엄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이 깡패 같은 지집의 아버지 되시나 보죠? 잘 오셨어요. 우리 애기 얼굴 좀 보시라고요.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겁니까? 그러다 선생님이 이분은 귀가 안 들리신다 고 귀뜸을 하자 순간 그 아줌마의 얼굴에 보인 비웃음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김한순의 엄마가 마침내 진정을 하고 사건의 당사자들은 다 같이 교무실에 앉았습니다. 김한순의 엄마는 우아한 손동작으로 검지와 중지를 펴더니 자신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말하더군요.
첫째, 저는 우리 한수, 저 최준혁인지 뭔지 깡패 같은 아이와 같은 학교 보내지 못하겠으니 이 아이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주세요. 아니, 학교에 내는 돈이 얼만데 내가 이런 꼴 보자고 그 돈 갖다 바친 줄 알아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둘째, 저와 한수가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았으니까 진심이 느껴지게끔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저는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쳤죠. 아줌마, 김한수 저게 먼저 우리 아빠를... 그러나 저는 말을 다 마칠 수가 없었어요. 아빠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게다가 아빠가 듣고 계신 앞에서 저 자식이 아빠를 귀머거리라고 불렀다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김한순의 엄마는 더욱더 득이양양해서 빨리 사과를 하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김한순의 엄마에게 허리를 굽혀 사과하셨어요. 그리고는 수첩에 글씨를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빠의 수첩에는 제가 사과드리겠으니 여기 두 아이 모두 그냥 이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미칠 것만 같아서 아빠의 옆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김한순의 엄마는 절대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다가 아빠가 통사정을 하자 겨우 마음을 돌리고 학교를 떠났죠. 일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여느 날처럼 아빠의 분식집에서 아빠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최준혁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프다고 했던 동생을 데리고 말이죠. 그 녀석은 제가 있는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는지 잠시 머리를 긁적이더니 저희 아빠를 보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때 약국에서 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동생 열이 내렸어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제 편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영 어설픈 그 녀석이 웃기기도 하고 이 상황이 어색하기도 하여 멍한 얼굴로 아빠를 쳐다봤고 아빠도 잠시 저를 보셨다가 얼른 수첩에 글씨를 적으셨습니다. 거기에는 떡볶이 좋아하니? 라는 글이 쓰여 있었죠. 그러자 갑자기 준혁이의 동생이 준혁이를 쳐다보며 형아, 나 떡볶이 먹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준혁이는 난감한 듯 안 돼 승혁아, 형아 지금 돈 안 가져왔어. 다음에 먹자, 응? 하고 동생을 달랬죠. 그런데 준혁이의 동생은 계속해서 떼를 썼습니다. 형아, 나 떡볶이가 먹고 싶단 말이야. 형은 맨날 돈 없다고만 하고 미워. 사줘. 떡볶이 지금 사줘. 그때 아빠는 불현듯 이쑤시개로 떡볶이 떡을 하나 집어서 준혁이 동생의 입에 쏙 넣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눈을 빛내며 이렇게 소리쳤죠. 맛있다. 그 모습에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는 한사코 거절하는 준혁이에게 떡볶이며 튀김이며 잔뜩 포장해서 안겨주시고는 배 곪지 말고 떡볶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게로 오렴. 수첩에 이렇게 써서 보여주셨습니다. 준혁이 녀석은 그 수첩을 보고는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웃는 것 같기도 한 얼굴을 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후로 준혁이는 몇 번인가 동생과 함께 떡볶이를 먹으러 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겨울방학이 지나고 학교에 가도 최준혁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최준혁이 왜 학교에 오지 않았는지 여쭤보았고 다른 지역에 사시는 친척분에게 연락이 닿아서 방학 중에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쩐지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 애에게 잘된 일이니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의 그 짧은 만남은 기억 속에서 차츰 흐려져 갔죠. 시간이 흘러 10살 소녀였던 저는 어느덧 30대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죠. 대학교도 가고 생전 처음으로 직장도 가지고 말이죠. 아, 그 양아치 김한순 여성네 집은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무렵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그 녀석 아버지가 빚보증을 잘못 써시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라고 한동안 동네에 소문이 파다했죠. 원래부터 인성이 좋지 않았던 김한수는
그 후로 더 거칠어져서 깡패 같은 무리와 어울려 다니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진짜 동네 건달이 되었다더라 하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런 게 인광보인가? 쌤통이다 그놈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람은 참 입조심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어느 날 우연히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양아치 김한수를 떡하니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여, 이게 누구야? 너 떡볶이집 딸 이소연이잖아. 그렇게 말을 거는 김한수를 솔직히 저는 한눈에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며 목소리며 갑자기 옛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저는 피식 웃어주고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스쳐 지나가려는데 김한수가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이게 사람이 말하를 하는데 무시를 해? 너희 기집애 재수 없는 건 여전하구나. 이거 안 놔? 안 놓으면 어쩔래? 저는 제 손목을 붙들고 있는 김한수를 노려보다가 그 녀석의 정강이를 있는 힘껏 걷어차 주었습니다. 아! 아유씨! 저 기집애가 또! 야! 너 거기 안 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김한수를 뒤로 하고 저는 얼른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오는 저를 보며 아빠는 왜? 하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 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되었던 거였습니다.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았더라면 그런 식으로 김한수를 도발하지도 아빠에게 아무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넘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동안 김한수가 얼마나 더 꼬인 성격을 갖게 됐는지도 모른 채 바보같이 그냥 해프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김한수는 저에게 정강이를 걷어차이고 나서 분을 이기지 못했는지 다음날 자신의 건달 무리들을 데리고 저희 아빠의 분식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분식집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마침 주말이라 아빠를 도우려 분식집에 와 있던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김한수를 뜯어말리기 시작했어요. 야!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네가 내 정강이 걷어찬 값은 받아내야지. 야! 다 부숴! 그만 못해? 난리가 난 가운데 김한수의 팔을 잡고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그들을 말리던 아빠가 갑자기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어요. 과당탕 하고 바닥으로 넘어지는 아빠를 보며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지만 정신을 차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아빠! 저는 쓰러진 아빠에게 달려가서 아빠를 안았어요. 후두둑 하고 눈물이 흘러내려 눈앞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대로 아빠가 잘못되시는 것은 아닌지 너무 무서웠어요. 얼른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데 구급차 번호조차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119 빨리 제발 빨리. 저는 벌벌 떨리는 손가락으로 간신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아빠를 태우고 가까운 병원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그 짧은 시간이 어찌나 지옥같이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괜찮아. 그냥 놀라서 그러신 걸 거야. 저는 주문처럼 괜찮을 거라는 말만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이윽고 구급차는 응급실에 도착했고 아빠는 여전히 의식은 잃으신 채로 정밀 검사를 받으러 검사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뒤 의사 선생님이 밖으로 나와 아빠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상황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급성 뇌졸중입니다. 환자분께서 갑자기 충격을 받으실 만한 일이 있었나요?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아까 너무 놀라실 만한 일이 있으셔서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때 머리도 바닥에 쾅 부딪히셨고요. 선생님, 우리 아빠 이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괜찮으신 거죠? 환자분 뇌혈관이 터지면서 지금 그 부분에 피가 많이 고여 있어요. 이대로 두면 뇌 손상은 불가피합니다. 얼른 수술해야 해요. 수술이요? 깜짝 놀라서 소리치는데 그 순간 진료실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의사가 들어오더군요. 교수님, 과장님께서 찾으십니다.
그 의사는 저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이내 말을 마치고 진료실을 나갔어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뇌졸중은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수술을 한다고 해도 치매가 오거나 심하면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보호자분, 이런 말하기 참 저도 의사로서 힘들지만 우선 얼른 수술비 마련부터 하세요. 그렇지 않고는 병원 시스템상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수술비가 문제였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을 리가 없었죠. 네, 이모, 저예요, 소윤이. 다름이 아니라 혹시 돈 좀... 아, 네, 그쵸. 어려우시죠? 알겠습니다. 응, 승주야, 오랜만이지. 다름이 아니라 너 혹시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아, 그렇구나. 응, 아니야. 내가 조금 급해서. 아니야, 미안하긴.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봤지만 그 큰 돈을 선뜻 빌려준다는 사람을 찾을 순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이지 심장이 바짝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빠가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 지옥이 있다면 바로 여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발 하느님, 부처님, 제발 누구라도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아빠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무리의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오더니 아빠의 침대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죠.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흥수님, 지금 수술 들어가실 거예요. 보호자분 여기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주세요. 네? 수술이요? 저 아직 수술비 납부 못 했는데요. 수술비는 다 납부되었고요. 보호자님은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네? 저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서 당황했지만 우선 아빠의 수술이 급했기 때문에 얼른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앞에서 아빠의 수술이 끝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한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괜찮아. 그리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아빠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의사 선생님은 저를 보며 수술은 잘 마쳤어요. 다행히 빠른 시간 안에 수술에 들어가서 환자분께서는 어떠한 후유증도 없을 겁니다. 라고 설명하셨고 저는 몇 번이나 허리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아빠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셔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자 그제서야 잊고 있었던 궁금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수술비 말이죠. 저는 원무과에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난처하다는 듯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하하, 이거 제가 보호자분께 말하지 않기로 한 거여서요. 네? 아니, 그래도 저희 아빠 살려주신 고마운 분이 누구인지는 알아야죠. 제가 꼭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물어도 그 원무과 직원은 입을 다물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원무과에 찾아가 도대체 수술비를 내주신 천사가 누구인지 물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원무과에 물어보러 가는 길이었는데 제 뒤에서 누가 말을 걸었습니다. 또 원무과 가냐? 그 소리에 저는 뒤를 돌아보았죠. 흰색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뚱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것을 보니 이 병원의 의사인 것 같은데 누구지? 지금 나한테 한 말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어리둥절해 있는데 그 의사는 다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가 찾고 있는 사람 여기 있으니까 원무과 직원분 좀 그만 괴롭혀라. 누구세요? 저를 아세요? 아, 이건 좀 서운하네. 나는 척 보자마자 알겠던데. 나 기억 안 나? 최준혁. 최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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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싶었다가 갑자기 번뜩 기억이 났습니다. 최준혁. 인사도 없이 전학을 가버렸던 그 녀석이었어요. 제가 기억을 떠올린 것 같으니 그 녀석은 피식 웃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저는 얼떨떨한 기분을 밀어두고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우리 아빠 수술비 내준 거야?
그러자 준혁이는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뒤통수를 벅벅 긁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비밀로 할 생각이었는데 네가 자꾸 고집스럽게 원무과에 찾아가니까. 하여튼 그 성격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무슨 이런 우연이. 그날 우리 교수님 진료실에서 우연히 너 봤어. 곤란한 것 같아서. 혹시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설마. 너무 고맙지. 미안하고. 아무리 의사라도 그 큰 돈을. 준혁아, 내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꼭 갚을게. 그러자 준혁이는 고개를 젓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술비는 이미 받았어. 제가 지금 얘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은 얼굴로 쳐다보니 준혁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10살 때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시고 동생은 덜컥 아프고 진짜 어쩔 수가 없어서 약국에서 약을 훔쳤거든. 물론 딱 걸렸지만. 아무튼 나 그때 진짜 눈물나게 힘들고 초라했었어. 그때 너희 아버지께서 주신 15,000원이 없었다면 나도 내 동생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 이렇게라도 아저씨께 은혜를 갚을 수 있다니 다행이야. 그래도 겨우 15,000원에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겨우 15,000원이 아니야. 내가 정말 어렸을 때 받은 그 한 번의 도움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걸. 그러니까 사양하지 말고 그냥 받아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며 웃는 준혁이의 얼굴은 더없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와 가만히 아빠의 가슴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쿵쾅쿵쾅. 아빠의 심장이 건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선이가 돌고 돌아서 마침내 눈덩이처럼 불어나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남을 돕고 받은 도움에 감사하며 다시 세상에 온정을 베푸는 일. 우리 삶의 기적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따 저녁에 준혁이를 다시 만나 그동안의 못다한 이야기들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너무나 행복한 날이네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